네. 자, 여러분 교재 35조.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먼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죠. 회계상 거래를 인식한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동작이 바로 분계다 이런 게 분계.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 자 분계. 그래서 분계라는 것은 전표 입력입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어제 다 이해하셨고요. 더전 프로그램의 전표 입력 메뉴도 어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계를 하려면은 여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판료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보시면 왼쪽이 뭐냐 하면은 이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그래서 차변에 있는 항목을 보면 자산하고 비용이 차변에 있네요. 자산하고 비용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를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 그래서 차대 하면은 차변과 대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인데 대변에 표시된 항목을 보면은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재무제표가 여기에 지금 합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면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다 들어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걸 또 반으로 또 가로 방향으로 한번 나눠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본다면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 상단에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난다 이 말이고요.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대변, 오른쪽 대변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렸던 흔적이 여기 있네요. 칠판을 한번 이용해 보면 이게 T자로 그리면 이 그림을 T계정 이렇게 부릅니다. T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위에는 재무상태표라는 제목을 붙여보고 밑에 거는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나타납니다. 그림과 같이. 부채,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나타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 손익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대변의 잔액이 나타나고요. 비용은 차변에 나타납니다. 저 그림과 똑같아요. 지금 저 그림은 이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차변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차변 요소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산의 증가, 자산이 차변이 있는데 자기 자리에 기록을 하면 그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산은 차변 요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면 증가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같은 자산인데 만약에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것이므로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은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를 기록할 때는 자산 계정 대변에 기록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부채를 보겠습니다. 차변 요소에서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해요. 부채의 감소. 왜 그러냐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 차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채를 감소했을 때, 부채가 감소했을 때 차변에 기록한다 이거죠. 부채를 대변에 기록하면 부채의 증가. 자, 이제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이 대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 대변에 기록할 때는 자본의 증가 시에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본을 차변에 기록할 때도 있어요. 자본이 감소했을 때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에 자본의 감소가 있다. 이제 수익과 비용을 볼까요? 자, 수익은 대변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해요. 그 수익 계정은. 상품 매출 수익이거든요. 상품 매출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을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차변 항목에다 기록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전 프로그램에 전표 입력 화면을 꺼내가지고 3번 차변, 4번 대변 해가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의 8요소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분계의 기본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계를 하려면 차변과 대변에 뭔가를 입력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차변에 입력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 항목을 대변에 입력해야 되느냐 그 의사결정을 우리 전표 입력하는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여기에 맞춰서 결정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전부 8가지잖아요. 차변 요소 4개, 대변 요소 4개. 이걸 가리켜서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거래의 8요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결산수정분계라는 것도 이제 제가 언뜻 얘기했었죠. 결산수정분계. 결산 때만 하는 그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항목이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차변 항목에 수익 취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수익이 대변에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대변에서 발생한 것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수익이 차기 끝까지 받았네 우리가 미리. 그러면은 결산 때 그 수익을 단기에서는 빼줍니다. 단기의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 취소도 결산 수정분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차변에 기록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언제? 주로 결산 때. 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때 무조건 차변에 기록을 하는데 결산할 때 우리가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단기의 비용이 아니고 차기의 비용이 섞여 있으면 차기 것을 따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차기로 이연시켜요. 그때 비용을 또 취소시킵니다. 비용 취소를 시킬 때는 발생이 차변이니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취소하려면 대변 반대쪽에 항상 그래서 뭐 감소시킨다든가 빼주는 것은 반대쪽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리 있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분계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전표 입력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 모르고 입력하면 무조건 틀릴 확률이 뭐 거의 50% 이상. 예.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바꿔서. 그래서 자, 이 분계 원리에서 이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결산 수정 분계까지 감안을 한다면 5개, 10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추가되어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증가와 감소의 원리는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의 기록이 되면 증가로 표시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의 기록이 되면 감소로 표시됩니다.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복식부기의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네, 우리가 뭐 탁구에서도 복식 단식이 있고 테니스에도 복식 단식이 있죠. 둘이 하면 복식입니다. 좌우로 양쪽이 서서 복식 게임. 회계처리도 복식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의 그 용어 자체가 부기에서 온 거예요. 부기. 여러분 지금도 부기가 선생님 부기 이거 옛날에 우리 하는 옛날에 배우는 게 부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운 부기가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이 부기라는 것은 회계 실무에서 필요한 하나의 장부 기장 방법이죠. 예, 부기 기록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부에. 근데 과거에는 부기 하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이잖아. 아날로그 방식. 그러니까 종이로 된 장부에 이렇게 펜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라고 했고, 지금은 종이로 된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회사도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고 뭐 엑셀로 이렇게 양식 만들어서 간편장부 쓰는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더존이라든가 얼마예요, 뭐 세무사랑 뭐 등의 자기 회사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니까 지금은 부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전산회계 한다고 그러죠. 전산회계. 그 전산회계의 전표 입력 기술은 부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걸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차변이 결과이면 대변이 원인이고, 대변이 결과라고 본다면 그 반대쪽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 그래서 이중으로 기록함으로써 오류에 대한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개시하면요, 장부 기장 의무자,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그 의무자입니다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학원을 처음 할 때는 그게 안 나왔어요. 학원 처음 할 때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예. 매출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엑셀로 현금 출납장만 쓰면 그건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간편장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현금 출납장이 국세청의 그 간편장부 양식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국세청 양식을 쓰려면은 홈택스에 가가지고 간편장부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엑셀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 쓰면 되고,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현금 출납장이라고 쓰는 거, 날짜, 거래 내용, 뭐 계정 과목, 입금, 출금 뭐 이렇게 하든지, 차변, 대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도 하면서 현금 중심으로 이렇게 장부를 쭉 써나갑니다. 그 현금 중심으로 장부를 써나가더라도 거의 거기에 수입과 지출이 나타나요. 수입과 지출이. 자,
그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간편장부 의무자 또는 단식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5월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제가 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평소에 한 4천만 원 이렇게 되다가 현재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5월 달에 신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 가을쯤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해 주시오.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의해야 한다는 건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식으로 수기로 장부를 원장을 다 만들어서 부기 원리에 맞게끔 수기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뭐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400만 원, 500만 원 이랬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예 사는 것이 아니라 월 얼마 개념으로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도 오피스 365 하면은 지금 제가 1년에 11만 원을 지불하고 5카피를 계속 연장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존의 세무 프로그램, 세무회계 프로그램도 이렇게 임대형으로 팔아요. 임대형으로. 그래서 1년간 쓰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돼서 안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 안 해버리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개념으로 지금은 쓰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런 판매 제도가 없어서 뭐 이거 사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어디다 하겠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죠. 우리 거 좀 기장 좀 해주세요. 자, 복식부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앞으로 실무할 때 쓰는 더존 스마트 A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라는 것은 거래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동시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도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은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항상 일치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대차가 맞아야 된다. 어느 한쪽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차변 요소를 다 더했을 때 여기 자산 비용 잔액을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 부채 자본 수익을 다 더하면 150 나와야 돼요.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 내세를 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들기 전에 이 재무상태표 개념과 손익계산서 개념을 하나로 모아놓는 시산표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 시산표에다가 다 장부를 옮겨서 적어보면 차변 다 더해보고 대변 다 더해보면 금액이 일치해요. 당연히 그러죠. 왜냐? 한 건 한 건 입력할 때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같이 기록하면서 금액의 합계도 똑같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산이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하면 차변 요소, 대변 요소에 제대로 원장에 가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죠. 근데 이제 과거로 확 돌아가가지고 한 35년 전? 30년 전에도 아마 수기로 장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1991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 회계과에 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 장부 꺼내가지고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고들 했어요. 전산이 막 도입될 그 무렵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좀 빠른 회사는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기 장부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회계가 먼저 전산화가 되지는 않고 되게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전산화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영업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영업 분야 제일 하기가 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업관리, 업무관리, 그러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회계가 거의 맨 나중에 된 것 같습니다. 회계 파트가. 왜냐면 이 회계는 말이죠. 관여가 안 된 파트가 없어요. 모든 부서가 다 회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을 채용하면 인사과에서 사람을 채용하죠. 사원 등록하고 급여 주려면은 이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ERP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사 따로, 총무 따로, 생산관리 따로, 네, 영업관리 따로, 또 물류 따로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서 그것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그 회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ERP라고 그러죠. ERP. 그 ERP 안에 회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회계 파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ERP라고 하는 그 전사적 업무가 통째로 전산화가 되지만 초창기에는 파트별로 했습니다. 먼저 영업관리 전산화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나중에 생산관리 하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게 서로 각각 그 데이터가 서로 공유될 필요가 있죠. 하나로 묶으려면 회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야 돼. 인사하고 관련 있고 총무하고도 관련 있고 원가 계산을 하려면 생산하고도 관련 있고 매출을 잡으려면 영업하고 관련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으면 그게 ER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ERP 프로그램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회계라고 봐요. 핵심적인 건 회계. 자, 이 거래의 8요소는 앞으로 결합관계라는 결합관계라는 작업으로 제가 분기할 때마다 자 이거는 자산의 증가인가요? 자산의 감소인가요?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분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의 8요소를 잘 이해해야 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개를 가지고 분계를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5개 벌써 다 외웠겠죠. 그런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산 계정 또 부채 계정, 비용 계정, 수익 계정 안에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4줄로 설명되어 있는 거.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및 계산 단위를 계정이라 하는데 또한 현금, 보통예금, 상품 등과 같이 그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 그 이름으로 분계를 할 거예요. 네. 계정에 붙이는 제목 그게 계정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이라는 말은 총칭하는 말이에요. 계정, 총계정, 모든 계정. 네. 그래서 그 계정마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를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계정 과목이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요약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는 대로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앞질러서 여러분이 그걸 암기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오늘 한번 자산 계정 외워볼까? 그래서 자산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절대 못 외워요. 천천히 하루에 한 5개 계정 과목씩 자산의 맨 앞에 나오는 것부터 당좌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 이렇게 한번 외워보고 또 재고자산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이 개정 과목을 머릿속에 익혀놔야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외우든지 아니면 우리 수업 진도 나가는 대로 나타나는 거 하나씩 외우든지 해서 꼭 습득을 해야 우리가 무난히 실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요. 요 밑에 개정 과목 요거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분계 방법이에요. 분계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어떤 개정 과목으로 분계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개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야 되느냐 대변에 적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만약에 개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금. 그러면 현금은 아직은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겠으나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때는 현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반대로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있는데 현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라는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현금이 나간 거죠. 그때는 현금을 대변에다 기록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걸 대변에 기록하지? 우리 거래의 판료소에서 정리했죠. 자산이 감소할 때는 자산 계정 대변이다. 자산 감소는 아까 대변 요소,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 그 원리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거래의 판료소에 맞게끔 차변과 대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액. 금액을 결정하는 건 아마 앞부분에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금액에 얼마에 샀다, 공기청정기를 80만 원에 매입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로 해야지 이런 고민은 기초 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민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회계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은, 자, 저는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전자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저 전자회사가 공기청정기 10대를 어떤 시설에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품을 갖다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그 공기청정기를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 비용으로.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기부금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대만 했다고 치죠. 한 대만. 근데 한 대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매장에서 팔 때는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서 공장 제조 그 원가라고 그러죠.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 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상 도소매업자다 그러면 공장에서 사오는 가격이 있고 사오는 가격으로 안 팔죠. 마진을 붙여서 팔죠. 그러니까 제조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상들한테 내는 가격, 그거는 판매 가격이고 저걸 만드는데 얼마가 들린다, 얼마라는 건 원가는 알고 있어요, 회사가. 자, 그래서 저게 80만 원에 도매상으로 파는 가격이고 저 원가는 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부금을 5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맞을까요? 8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고민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금액을 얼마로 기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50으로.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한번 자기 본인 생각에. 80으로 판매 가격으로 얼마 기록을 했어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네. 잘 아직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원가로 기록합니다. 회사 비용 처리할 때는 원가로 기록을 해요. 원가로. 근데 항상 원가로 기록하느냐? 자, 또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 공익청정기 제조회사가 이 크게 직매장을 하나, 뭐 매장을 하나 오픈하면서 경품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 오픈 6월 24일 날 오픈하는 날인데 오늘 찾아온 고객들 중에서 5명을 추첨해 가지고 어떤 모델의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품으로 80만 원짜리, 시가 80만 원짜리, 제조 원가는 50이에요. 그거를 경품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부가세 신고하라고 그래요. 부가세 신고. 왜 그러냐면 아직 여러분 부가세 원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원리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원리라는 게 그겁니다. 저기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저 철판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오겠죠. 그 사올 때 들어갔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다 환급을 해줘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 저거 만드는데 들어갔던 저 원자재 사오면서 부담한 기업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저걸 팔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 나서 저기 8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8만 원이 돼요. 10%. 그거는 납부. 그러니까 판매되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했을 때, 원자재 매입했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빼가지고 납부하거든요. 그게 부가가치세의 납부 원리예요. 네. 자, 그러면 경품 행사로 해서 그냥 저기를 기계를 그냥 줘버리면 과세관청인 국가가 볼 때는, 국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매입세 공제는 해줬는데 부가가치가 안 나와. 팔아야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데 안 팔고 고객들한테 그냥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증여다. 그거는 고객에게 그냥 주는 거 증여인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세요 하고 이 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돼요. 돈은 안 받았어도.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공급가액 입력하고 거기에 1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때 이 전표 입력할 때 대변에 이제 상품 매출을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품 매출을. 이거 매출 수익이 아니죠. 경품으로 주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걸 해요. 거기 공급가액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80만 원 입력해야 될까요? 50만 원 입력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에요. 이거는 반대예요. 아까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접대비, 아니야 기부금 이런 것들, 뭐 접대비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에다 그냥 접대했다. 그것도 원가로 기록해요. 원가로. 그런데 세금 낼 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 세금 낼 때는 매가로 기록해요. 80만 원으로 기록해가지고 세금을 8만 원으로 나오게끔 전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아직 뭐 닥치지도 않은 일인데 저희가 너무 좀 앞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회계 공부를 이제 쭉 하다 보면 이거 얼마로 입력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있어요. 상품 2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거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상품과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현금이라는 것이 자산 개정 과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찾을 수 있고,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재고 자산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상품, 현금 두 개의 개정 과목을 이 거래에서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품이 재고 자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이 현금은 감소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기입해야 된다. 이걸 차대변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대금은 나오잖아요. 20만 원. 그래서 상품 20만 원. 현금도 20만 원으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분계 내용이 이거죠. 차변 상품 20만 원. 이 말은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을 기록한다 이 뜻이에요. 대변 현금 20만 원. 이 말은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20만 원 기록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대변을 원인이라고 본다면 현금이 20만 원, 결과라고 본다면 현금 20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 결과 이 자산 감소의 원인이 뭐지? 상대 개정이 있어요. 상품을 증가시켰구나. 네, 상품 증가가 원인이 되어서 현금 자산이 감소한 것이죠. 반대로 이걸 결과라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상품 20만 원이 증가했네? 왜 그랬지? 현금을 주고 사 매이겠구나.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그 거래 관계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 내용을 보고 이런 거래를 말로 이렇게 추정해내는 거죠. 인과관계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계든 간에 딱 써놓으면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분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이 분계 내용을 보고 이 문장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니까 얼마든지 추정이 된다. 거기 밑에 내용은요,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의 경우는요, 자산 계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한다는 그 원리. 부채 계정은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 계정도 부채와 똑같이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항상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손익계정에서도 비용의 계정은 차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변에서 발생을 하는데 결산 때 대변에서 여기서 소멸은 취소나 같은 말이죠. 소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도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수익, 비용의 반대쪽이죠.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분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분계 문제를 6개를 지금 인쇄를 해놨는데요. 이걸 한번 분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정
순환 과정 연습하려고 만들어 놓은 양식이니까 이 네 장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맨 앞장이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이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분개 연습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 자, 1월 1일 날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현금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여기서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다.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개정 과목 하나는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연습 문제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자,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보이시죠? 예, 현금으로 발행했다는 말은 뭐냐? 현금으로 받고 주식을 주주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200주를. 근데 한 주당 얼마씩 받았느냐? 5,000원씩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러면 여러분 현금을 차변에 적겠어요? 대변에 적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 적어봅시다. 자, 여기다 제가 이 줄을 너무 좁게 써가지고 이거 두 줄로 쓸 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거 밑에다 그냥 써도 돼요. 왜 두 줄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그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까지 같이 써보려고요. 자, 그러면 차변이 뭐라고 되냐면 현금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5,000원짜리 200주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네요. 1,000,000. 여러분 회계에서는요 숫자를 기입할 때 천자리 구분 기호인 콤마를 꼭 넣어서 써야 됩니다. 콤마 안 찍고 막 숫자 적으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콤마 찍어야 됩니다. 회계에서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할 때 1,000,000,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이 거래는 거래의 판료소, 즉 결합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자산 증가가 되었다. 자산 증가. 10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되었다 이거예요. 이 거래로 인해서. 근데 지금 절반밖에 기록 안 했죠. 대변 요소 기록해야 됩니다. 자, 대변 요소는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어떤 개정 과목이 오거든요. 주식 발행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게 회계가 아니죠. 이게 주식 발행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창업한 지 20년이 됐어도 주식 발행을 처음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모르시니까 곧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기록해요. 자본금이라는 자본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기록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지금은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금 하나로 끝납니다만 만약에 할증 발행을 해서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발행을 했다면 자본금은 100만 원이지만 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990만 원은 뭐가 되느냐? 자본잉여금이라는 다른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잉여금이라는 것은요, 남는 돈을 처리할 때 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거든요. 영업을 해가지고 결산해서 이익이 남은 건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러고, 지금처럼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들하고 주식 거래하면서 이익이 남았어요. 그걸 자본 잉여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자본 잉여금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자본금으로 끝나죠. 자본금이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했으므로 거래의 결합관계는 우리가 자본 증가로 된다 이거예요. 이 결합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관계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관계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은 자산 증가요.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은 자본 증가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합관계를 쓰라는 말은 거래의 8요소의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차변의 요소와 대변 요소가 어떤 결합이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거래의 8요소가 보면은 항상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서 그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지 차변 요소끼리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차변 요소에 자산 증가도 있고 비용 발생도 있죠. 이게 자산 증가와 비용 발생이 차변 요소죠. 그러면 거래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와 자본 증가가 있죠. 부채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거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렇게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짝을 이루어요. 모든 거래가. 우리 그 거래의 8요소에서 차변 요소끼리의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 성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대변 요소끼리는 절대로 거래 성립이 안 돼요. 절대로. 같은 집안끼리는 거래 성립이 안 된다. 차변 집안, 대변 집안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잖아요. 자본 증가는 대변 요소죠. 이러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용 발생은 나올 수가 없다. 도저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자산이 증가할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용 발생이라는 건 돈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돈이 없었으면 외상으로라도 썼겠죠. 외상으로 뭘 썼어요? 그것도 비용 발생. 현찰로 썼어요. 그것도 비용 발생이에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면 차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변에. 그러면 현찰로 썼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죠. 자산 증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부채거든요. 부채 증가는 대변에 올 수가 있죠. 대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아까 그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요 4개 있었잖아요. 이 4개는 자기끼리는 절대 거래가 결합이 안 됩니다. 자기끼리 차변, 대변 나누는 일은 절대 없어요. 4개가. 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결합이 잘 된 거죠.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 두 번째.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았고요.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 주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여러분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거래처에다가 빌려주는 것은 개념 과목을 뭘로 할까? 이걸 아직 모른단 말이죠. 예,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에 돈을 빌려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씁니다. 예, 대여금이라는 걸 쓰는데 이 대여금에는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으로 또 나누어 써도 있어요. 6개월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은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자산. 빌려줬는데 왜 자산인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빌려줬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우리가 빌려주면은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가 바로 자산인 거예요. 예. 우리가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자산으로 잡아놔야죠.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세요. 여러분 재산 목록에서 그거 빼놓지 않잖아요. 아, 저거 받으면 내 돈이니까. 여러분 재산으로 잡아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은 자산이다. 현금도 자산이에요. 대여금도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산 개정 과목이 2개인데 차변에 오는 건 뭘까요? 차변에 현금을 적어야 될까요? 단기 대여금을 적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단기 대여금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50만 원. 그 밑에 이걸 우리가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을 차변에 적었다는 것이죠.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자산 증가까지 입력하진 않아요.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실제로 장부에는 자산 증가 이런 걸 안 써요. 근데 이걸 써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올바른 분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거래의 결합관계가 맞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보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꼭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안 써도 돼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자, 대변은 자연스럽게 현금이 와야 돼요. 대변의 현금이 또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감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인 차변 요소 하나와 자산 감소인 대변 요소가 결합된 거래다. 이렇습니다. 자, 한 2개만 했는데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계 연습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